1816년 여름이 오지 않았던 그 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태양조차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인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추위와 기이한 자연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탐보라 화산의 대폭발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가 지구의 하늘을 뒤덮으며 햇빛을 가렸고 유럽 전역은 이상기후에 잠식되었습니다.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고 하늘은 잿빛이었으며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깊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한 소설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을 담아낸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스위스 제네바 근처 레만 호수 기슭의 빌라 디오다티에는 4명의 젊은 지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학과 철학,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낭만주의의 상징 같은 바이런 경, 그의 주치의인 폴리도리, 그리고 퍼시 셸리와 메리 셸리. 당시 메리 셸리는 겨우 19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유는 누구보다 깊고 복잡하며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기후 때문에 외출할 수 없는 날이 많았고 긴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바이런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서로에게 유령 이야기를 하나씩 써보자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밤을 열어젖혔습니다. 메리 셸리는 처음에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과학과 생명에 대한 대담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점차 어떤 장면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전기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죽은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흘려 근육이 움찔거리는 갈바니즘 실험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고 생명 창조에 대한 논쟁이 유럽 곳곳을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메리는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 꿈과 악몽의 경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창조자의 발치에서 서서히 눈을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에 사로잡힌 젊은 과학자였고 생명의 원리를 풀어내고자 밤낮으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생명은 신만이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던 시대에 그는 그 금기를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빅터는 그 도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생명이 없는 재료들을 조합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만들어지는 즉시 아름다움이나 진리를 담아내지 않습니다. 그의 피조물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무섭고 기괴한 모습으로 깨어났고 빅터는 자신의 창조물 앞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포의 묘사가 아닙니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을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고통을 받을지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의 권한만 원했지 창조 이후의 도덕적 의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책임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피조물은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적대심과 폭력 속에서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을 배우고 글을 읽으며 인간과 교감하고자 노력했지만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부된 존재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파괴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의 고통은 빅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메리 셸리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거세게 성장하던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를 담았습니다. 19세기는 증기기관과 산업혁명, 전기와 새로운 과학 실험이 결합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큰 힘을 손에 넣기 시작했고, 그 힘을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려는 욕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인간 중심주의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질문은 두 세기를 지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효합니다.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 그것도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이토록 깊고 무거운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리 실리는 인간의 교만과 책임 부족, 고립과 소외,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며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단순한 괴물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인간과 과학 윤리의 경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사유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 예술 작품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진정으로 다루고자 한 핵심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이 괴물이 된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와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자에게 버림받았고 타인에게 외면받았으며 존재의 이유조차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분노와 절망 속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단지 공포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고립될 때 어떤 괴물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은유였습니다. 메리는 인간이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갖는지,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과학의 발전 속에서 인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전환점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생명공학 등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윤리를 시험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켄슈타인의 메시지는 다시 우리를 꺼내 세웁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형태를 창조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려 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간이 신의 자리를 꿈꾸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메리는 2세기 전의 작품 속에서 이미 그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빌라 디오다티의 그 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밖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방 안에는 촛불이 흔들리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젊은 메리 실리는 그 밤의 어둠 속에서 시대의 불안과 과학의 욕망이 뒤엉킨 이미지를 마주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창조주의 손을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은 그녀에게 두려움이자 영감이었고 그 영감이 세계 문학사에 남을 거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창작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질문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언어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녀가 열어젖힌 질문이 연장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